안녕하세요. 단독자TV 단독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헤겔과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헤겔 철학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헤겔,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헤겔의 이제 역사 철학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헤겔이 이제 직접 썼다라고 보기보다도 헤겔의 강의를 들었던 이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의 강의 노트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가 얘기했던 철학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이제 출판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 철학 강의라는 책이 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 철학 강의에 대한 이제 책 전체 리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짧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 철학 강의 내용만 딱 봐도, 내용이 아니라 제목만 딱 봐도 뭔가 역사와 철학이 이제 동시에 뭔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이제 헤겔이 말하는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 이제 차차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겔 사후에 이제 출판된 책인데, 이제 간스라는, 에두아르도 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겔의 제자였는데, 이제 칼 헤겔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칼 헤겔이라고 해서 헤겔의 이름을 똑같이 쓰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뭐 직계 존속이거나 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바로 드실 텐데, 아들이에요. 헤겔의 아들. 근데 이제 간스와 헤겔이 이제 각각 이제 책을 냅니다. 이 역사 철학 강의라는 책을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번 출판되는 거죠. 두 번 출판. 왜 두 번 출판되냐?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간스가 처음에 이제 책을 냈을 때 그 내용을 이제 역사 철학 강의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그 헤겔의 아들이 간스의 책을 보면서 이제 헤겔이 얘기했던 그 후반부의 내용, 그 역사 철학 강의의 후반부의 내용이 별로 안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헤겔의 아들이 이제 이 출판물에 더해서 내용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헤겔의 아들이 출판한 역사 철학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헤겔의 아들이 출판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보충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간스가 출판한 초기 그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역사 철학 강의라는 게, 자, 헤겔이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하던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겠죠. 역사가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힘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는가,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발전 과정이라는 게 있겠죠, 역사에는. 그리고 또 역사 철학이라는 말이 왜 사용되는가를 봤을 때 그러한 힘과 발전 과정,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단순한 사실로서의 역사를 나열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자,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근원을 찾아내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역사 철학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헤겔이 관심을 가진 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의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개별적 사건도 아니고, 각 나라의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인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근본 원리를 알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은 이 역사의 사실에 이제 보이지 않는 원리라는 게 있다라고 헤겔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원리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헤겔에 따르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발발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의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헤겔은. 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역사 철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목적으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유래라고 해야 되나? 그 출처가 강의 내용이었던 거기 때문에 강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좀 이렇게 그림자가 상당히 많이 지는 것을 영상에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정말 사과드립니다. 저희 이 뭐라 그래야 돼? 형광등이 좀 낡아가지고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기회를 못 잡는다기보다도 게으른 거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형광등을. 예. 자, 다시 돌아가면은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제 서론에서 이제 역사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서론에서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역사. 첫 번째가 근본적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성적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철학적 역사입니다. 철학적.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역사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서론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이 세계의 역사, 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정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성이다. 예.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고 이렇게 좌우하는 것은 정신이자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을 참 많이 쓰는데, 이 절대정신이라는 말이 해겔에 있어서는 하나의 핵심 개념이에요. 해겔 철학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세계사의 발전이라든가 완성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본 겁니다. 절대정신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와 이러한 것들이 완성된다라고 본 건데, 이 절대정신이 결국 자유가 이루어지면, 절대정신의 자유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역사가 완성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완성시킨다.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죠, 절대정신이. 그래서 이제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의문이 들 겁니다. 뭐야 도대체 절대정신이라는 게. 해겔은 이 절대정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의 원리이자 논리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어떤 민족이라든가 개인이 있겠죠. 그 민족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와 보편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보편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뭐 다른 철학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사례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절대정신도 그러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겔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지우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있겠죠. 인간,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정신이 있으면 이 정신에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해겔은. 자, 그럼 뭐냐 이게. 오히려 정신이 따로 존재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움직이라는 식으로 명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 정신이라는 게 무슨 어떤 하나의 실체 같은 거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텐데, 해겔의 이 정신 개념에 대해서는 철학을 이제 좀 더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겔 철학이 상당히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정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해겔은 이렇게 봤던 거예요. 사람이 정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인간에게 자신의 정신을 실현하도록, 현실에서 구체화시키도록 명령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해겔에 있어서는 정신의 대리자인 거예요. 대리자. 정신의 대리자이자 한마디로 심부름꾼인 거예요. 심부름꾼. 심부름꾼. 일꾼인 거죠. 예, 인간이라는 것은. 예, 정신을 위한 대리자이자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해겔은. 한마디로 역사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있겠죠. 뭐 유명한 예로 해겔하면 꼭 나폴레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나폴레옹 얘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에 등장하는 뭐 이순신, 나폴레옹, 뭐 강감찬, 을지문덕, 뭐 온갖 장수들 있죠. 유명한 장수들. 그러한 장수들은 한마디로 정신의 명령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이다라고 해겔은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수들이 있으면은 이 장수들이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역사를 완성시켜 간 것이 아닌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이게. 개인이 완성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개인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특질, 자질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도 이순신만의 어떤 용맹함이라든가 무쌍, 그런 위대한 면모가 있어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겔은 이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로 이 영웅들이라고 봤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뭐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좀 조종을 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그런 유닛인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영웅들이. 예, 어쨌든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해겔이 철학 자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철학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해겔의 이러한 생각들이 좀 많이 독특하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후대에 미친 영향들도 많이 크고 어떤 근대 국가의 성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나라를 언급해요. 여러 나라가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중국이라든가 뭐 페르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을 예로 들어요. 근데 이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을 예로 드는데, 이러한 중국이나 인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해겔이. 정신이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인간으로 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뭔가 의존할 대상이 필요하죠. 기댈 대상이 필요합니다. 중국, 인도가 왜 정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국가인가라고 봤을 때 그 이유는, 이러한 나라,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는 전제군주죠. 전제군주. 이러한 전제군주와 왕이 존재하는 이러한 체계는 한마디로 왕 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왕 단일한 이 한 존재만 자유를 누리고, 뭐 백성이라든가 밑에 관리들은 별로 자유를 못 누린다라고 해결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이제 뭐라 그럴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자, 2부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은,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라든가 로마 같은 나라가 나옵니다. 이러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신랍적인, 신랍과 이런 로마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해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부에서는 이제 몇몇 사람들만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처럼 특정한 이러한 한 명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자유를 누리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자유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기를 해겔을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 로마 시기를 청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년기. 역사 발전에 있어서 청년기라고 볼 수 있고, 일종의 성년기라고도 보는 겁니다. 성년기. 그러니까 청년기와 성년기를 거쳐가는 거죠. 한마디로 뭐 18세에서 24세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르만 세계를 얘기합니다. 4부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 게르만 세계가 마지막에 나와요. 이 게르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독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르만은 독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도 독일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게르만이라고 하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죠.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와 그 당시에 이제 영국, 네덜란드, 영국도 다 유럽으로서 옆에 다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죠. 이러한 하나의 어떤 공동체적인 이러한 대륙으로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게르만으로 보고, 이러한 게르만 세계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게르만 세계. 이 게르만 세계는 해겔이 봤을 때 여기서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수단으로 해서 정신이, 인간의 정신 아니면은 이 시대의 정신이 바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본성을 회복한 거예요. 본성. 정신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창조성이라든가 어떤 자유, 이러한 자유분방함과 같은 본성을 회복해서 결국 이러한 완성된 역사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해겔은. 그냥 이렇게 딱 들으면은 해겔이 완전 뭐 거의 게르만주의자죠. 완전 그냥 애국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리엔탈리즘이 바로 생각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서양의 문물은 완벽하고 완전한데 그에 비해서 동양은 아주 미개하고 미천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겔의 딱 사상을 딱 보면 약간 그런 냄새가 배어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죠. 해겔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제가 그 사람 강의를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게르만 세계를 해겔은 노년기라고 봤던 겁니다. 노년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년기로 보면 안 돼요. 노년기라는 것은 뭐 쇠퇴라던가 무력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잠드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쇠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노년기는 뭐냐면은 완전한 성숙의 단계. 한마디로 뭐 그런 거죠. 뭐 지천명이라고 하죠. 공자가 이제 50세인가 이제 하늘의 명을 알았다. 하늘이 나에게 내린 사명을 알았다라고 하던 그 지천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약간 그 시기를 지난
진짜 뭐 세상에 거의 달관한 존재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바로 이 헤겔이 얘기하는 노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세대가 바로 게르만 세계가 노년기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나를 완성한 시기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완성할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 자,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헤겔은 역사의 발전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냐. 역사의 발전 기준이 뭐냐. 역사 발전 기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신의 성숙도예요. 정신이 얼마나 성숙한가가 바로 이제 이걸로 역사 발전 기준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가. How many people, how many people이 자유를 누리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프리덤을 얼마나 많이 누리냐는 거죠, 자유를. 한 사람이 누리냐, 여러 사람이 누리냐. 피플이 이게 가산명사인가 불가산명사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how much라고 해야 되나 man이라고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man이가 맞을 거예요.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거 큰일입니다. 어쨌든 how many people이 프리덤 하냐인데, 자,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가 이제 전제군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숙하고 정신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인 거예요. 헤겔 기준으로서. 조선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 조선 얘기 나와서 말하는 건데, 이 고종하고 이 고종 부인 있죠. 고종 마누라. 민자영이죠. 민자영. 민자영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민자영이 명성황후입니다. 이 민자영이하고 이 고종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뭐 국가적인 이러한 애국심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삼진아웃을 당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이제 19세기 말에 이 당시에 완전히 이 부부가 저지른 만행, 구한 말에 저지른 이 만행을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뭐 한국사 기본 소양이니까. 어쨌든 이 고종 부부가 이제 뭐 얼마나 나라를 진짜 말 그대로 조져먹었는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흥분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화가 나서. 어쨌든 이 고종 민자영 이 부부, 이러한 이제 이 고종이 또 그 당시에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해서 이 고종 보고 야 그냥 헌법으로 인해서 법을 만들어서 통치를 하자. 너는 인정할게. 너 황제 해 먹어라. 그 대신 법에 의한 통치를 하지 네 입에 의한 통치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고종이 이제 뭐 한국협회인가 하는 그 보부상 단체 해가지고 해산시켜버립니다. 독립협회를. 유명한 내용인데 그러한 것만 딱 봤을 때 욕심이 아주 가득해요. 아주 탐욕도 가득하고 시기상조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본은 이제 뭐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 이제 막부 끝내고 완전히 근대화 들어서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바깥 문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와중에 고종이 하고 있는 것은 나는 끝까지 군주를 해먹어야 되니까 입헌군주 소리 하지 말아라. 뭐 공화정 얘기 끝내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헤겔 얘기하다가 지금 뭐 군주 나오고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겁나 싫어합니다 진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라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립니까? 뭐 100만 년이 지나도 이런 세계는 오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자, 세계 역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봤다 이겁니다. 헤겔이. 그래서 본인의 이러한 역사 철학 강의에서 체계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시 싹이 자라고 이런 것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헤겔이 말할 때 역사라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 뭐냐 역사는? 역사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죠. 의지, 성장, 진행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겁니다. 헤겔이 봤을 때는. 자, 그러나 역사라는 것이 언제나 이러한 체계성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역사가 항상 이렇게 체계성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상대로 역사가 항상 이러한 체계성만 가지고 있지 않다. 인과적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헤겔의 당대 이러한 사상은 역사에 대한 어떤 인간의 책임이라든가 의무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의지, 성장, 진행
역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사람의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결국 근대 국가, 오늘날 우리가 말해보는 군대 국가, 민주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다라는 점에서 사상의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이 책도 그렇고. 자, 정신은 역사를 발전시킨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 간다라는 거죠. 자기 완성적, 자기 완결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자신을 완성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바로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문화 같은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도나 법, 문화 같은 것들이 바로 정신이 자신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인 법과 제도, 더 완벽한 법과 제도는 그만큼 정신이 더 완벽한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제도가 훌륭하고 법이 뛰어나면 그만큼 정신이 훌륭하고 뛰어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해겔의 말은 한마디로. 자, 국민이 얼만큼 자유를 누리고 사회가 얼만큼 좋은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가,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가 국민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이런 것들이, 이러한 개별적 요소들이 한마디로 역사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국민의 도덕성, 제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절대정신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에 있어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역사를 움직이는데, 이것이 발전한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복합적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해겔은 독일이 이런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이. 철저한 일단 어떻게 보면 게르만주의자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또 이제 나폴레옹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을 침공할 때 독일 당시에는 어떤 군주라던가 이런 것보다도 이런 어떤 이러한 그 밑에 제후 같은 것들이 나눠서 나라를 통치하는 체계였는데, 그러한 체계를 이러한 시대정신이라고 본 이러한 나폴레옹이 와서 역사 발전을 좀 더 성숙시켜줄 존재라고 해겔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이제 돌아가자 해겔은 좌절해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나폴레옹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